복선탐의 새로운 시리즈로 이 책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왜 북한은 극우의 나라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저자는 미알 마이어스라는 사람이고요. 이 책의 전체 주제랄까 제목을 제가 정해봤는데요. 북한인들 정신 상태는 나치 일본 제국주의자와 비슷하다. 나치 일본 제국주의가 사실은 극우니까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요거 이해하기 힘들죠. 북한 그럼 그러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아는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쉽게 얘기해서 극우의 반대잖아요. 여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극좌고 극우는 한국에 잘 알잖아요. 그 큰 당 있잖아요. 그런 데를 극우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회주의 북한이 극우의 나라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 책을 읽고 나면은 고개가 끄덕여져요. 그래 북한이 극우의 나라구나. 그래 참 진단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이제 번역판의 표지이고요. 이게 이제 원래 미국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 미국 제목은 클리니스트 레이스라고 그래가지고 제일 순결한 종족 그런 소리고요. 요 사진이 요게 의미하는 바가 커요. 요 사진 이 책의 전체 내용이 요 사진에 잘 담겨 있습니다. 찾아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하는 이거 도서관에 있는 내용이고요. 요 부제를 이렇게 달았어요. 원래 책에는 없는 그 부제인데, 이게 부제를 달았어요. 김정일이 권력을 잡은 후 나온 북한 관련 서적 중 제일 중요한 책이라고 그랬는데요. 저는 진짜 그렇게 느꼈어요. 제가 북한 책 최근에 많이 읽고 있는데요.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돼요. 이 책 읽고 나면은. 그리고 좀 이해가 되는 게 좋더라고요. 이해가 되는 게. 북한 사람들 행동 중에서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분명히. 왜 저럴까 도대체. 근데 이 책을 읽고 나면은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게 이해가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랑 같이 이제 쭉 읽어보면은 아시게 돼요. 그리고 이 책의 특이사항이라면은 저자 미알 마이어스는 지금 부산 어느 대학에서 강사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미국 사람이에요. 뉴저지에서 태어났다고 그러고, 근데 또 특이하게 독일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독일 튜빙겐 대학에 가가지고, 그것도 더군다나 북한 문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또 굉장히 중요한 측면 같아요. 문학 연구 전문가라는 게. 왜 그러냐면요. 대개 이제 북한에 대한 연구는 정치학 전공한 사람, 군사학 한 사람도 있고, 사회과학, 주로 사회과학자들이 많이 관심 갖고 하죠. 근데 사회과학이 좋은 거는 굉장히 개념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산만하지 않고 성격 규정 같은 건 굉장히 잘하죠. 북한의 특징은 뭐다. 예를 들어서 인민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개념어를 통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가 빨라요. 이해를 빨리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서로 약속된 말들을 쓰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근데 문학이라는 거는 약속한 표현이 없어요. 제임스 조이스의 그 있잖아요. 이거 심리수법이라 하는 거는 그냥 이해 못하게 쓰거든요. 그냥 심리의 흐름을 굉장히 읽기 힘들죠. 근데 이 책을 보면은 저는 이 문학을 통해서 접근하는 게 어떤 사회를 접근하는 게 이런 강력한 수단이 되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왜냐면은 문학 작품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 소설이에요. 소설은 어떤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소설도 있겠지만 철학 소설이라는 게 있지만은 그런 철학의 개념을 소설로 만들어서 히트한 그런 작품은 거의 없어요. 대개의 소설은 어떤 개인의 얘기를 늘어놓죠. 개인. 죄가 보려되면 라스콜리니코프라는 그런 아주 별난 청년의 그 행동과 내면의 독백.
이런 거를 얘기해 주죠. 근데 그런 개인의 얘기가 사실은 어떤 전체를 보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줘요. 예를 들어서 라스콜리니코프라는 그 죄와벌의 주인공의 그 심리 상태랄까, 행동 방식, 이런 게 그 당시 그 러시아 사람들, 소련 사람들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스토옙스키와 동시대의 어느 사회과학자가 지금 뭐 우리 러시아는 어떤 나라다 하고 개념을 잡는 것보다는 뭐 이런 것도 이해를 도와주지만요. 아주 속으로 쑥 들어가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문학에 있어요. 그래서 마이어 이 사람은 뭐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이 주체 사상에 대한 책도 썼어요. 주체 미스라는 주체 사상의 미스. 좋게 말하면 신화, 나쁘게 얘기하면 거짓말이라는 소리예요. 주체 거짓말 이런 소리인데 주체 사상에 대한 연구도 좀 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북한의 주체 사상에 대해서 마이어스는 이렇게 정리해요. 주체 사상은 주체 사상이란 알맹이는 없고 외국인 헷갈리게 요상한 말만 늘어놓은 철학이라고 정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해서 뭐 막시즘, 막수주의, 뭐 공산주의 그러면은 책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뭐 원전이 있고 그거에 대한 설명서가 있고 만화책도 있고 뭐 그래요. 뭐 원숭이도 이해하는 막시즘이라는 책도 있고 뭐 왜냐면 이해를 도와야 되니까 원래 내용이 어려워 그 이해를 도와야 되니까 그렇게 막 해설서, 요약서, 만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이어스 얘기는 주체 사상은 그런 게 없대요. 그런 책이. 그러니까 요약본, 쉽게 이해하게 해주는 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 처음부터 주체 사상이라는 거는 뭔가 있는 듯이 해놓고 결국은 이해 못하게 하는 그런 철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최근 얼마 전까지 유행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런 흐름이 있었잖아요. 뭔가 있는 것 같이 막 헷갈리기 어려운데 잡히진 않고. 근데 하여튼 뭔가 있는 것 같잖아요. 내가 뭐 이해하지 못하는 뭔가가. 그래서 제가 요 책을 올려놓은 건 뭐냐면요. 이 주체 사상을 한국으로 망명한 황장엽이라는 학자가 완성을 하죠. 김일성 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근데 이 장마당과 성군정치는 이 책 또한 재미있는 책인데요. 이 책은 헤이즐 스미스라는 그 영국 여자 학자가 썼어요. 이 여자는 헤이즐 스미스는 북한의 그 식량을 공급하는 관계로 그 북한에서 뭐 장기간 체류도 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겪은 내용을 이 두 개의 개념으로 정리한 책이에요. 장마당과 선군정치. 쉽게 얘기해서 당과 장마당, 북한의 민간인의 대립, 싸움, 뭐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에 이제 황정현 얘기가 나와요. 이 문장이 재밌어서 제가 한번 여기 써놔봤습니다. 이 헤이즈 스미스가 뭐라고 써놨냐면요. 황정엽이라는 사람을 자기가 만났는데 북한에서 나의 메모에는 지독한 이데올로기적 열정 때문에 그는 완전히 미쳤다라는 논평이 적혀 있었다. 자기 수첩에 미친 X라고 써놨다는 거예요. 지독한 이데올로기적 공산주의적인 열정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서양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황정엽 선생이 이걸 해냈다는 겁니다. 이것도 재밌어서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마이어스 책은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 책이 지금 번역된 저희가 소개하는 책이고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이런 책들이 다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재밌는 책 같은데 이 책은 뭐냐면 한설야와 북한 문학이라는 책 제목이에요. 뭐 부제는 뭐 조선인민민주공화국에서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이 어떻게 실패했느냐 하는 거니까 재밌지 않겠어요?
이것도 한설야라는 그 아주 북한에서 인기를 끈 작가의 작품을 토대로 연구를 한 거예요. 뭐 거기에 그 스토리에 나타나는 특징, 반미주의, 뭐 이 순수 인종주의, 뭐 등등등 뭐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미국을 미워하고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이런 거를 문학을 통해서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재밌을 것 같은데 번역 안 돼 있어요. 또 이 주체 미스 뭐 이것도 주체 사상 한국에서 얼마나 말이 많아요. 주사파가 어떻고 뭐 이런 걸 번역 왜 안 해요? 왜 주체 사상이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좋은 책을 써놨는데 제가 일단 이거 구해서 읽어볼 생각이에요. 뭐 번역 안 하면 영어로 읽으면 되죠. 뭐가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영어로 읽으면 오래 걸리잖아요. 힘들고 이런 걸 전문가들이 좀 번역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여튼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북한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어요. 뭐 예컨대 이런 것들이에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굶어 죽었는데 어떻게 나라가 유지가 됐냔 말이에요, 이게. 몇 명 죽은 것도 아니에요. 추산에 따라서 적게는 30만 명이라는 추산이 있고 많게는 200만 명까지가 된다는 추산도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 100만이 굶어 죽었다고 그러죠. 근데 한국에서 예전에 무슨 뭐예요, 그 최고은이라는 시나리오 작가가 그 굶어 죽은 일이 있었어요. 2011년 뭐 그때를 기억하는데 저는 그때 되게 시끄럽고 최고은 법이라는 법도 만들어졌잖아요. 뭐 문학예술하는 사람이 그 구원을 요청하면은 뭐 도와준다든지 뭐 그 문화예술하는 사람이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도와주는 법 이런 게 막 법이 생겼어요. 단 한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리고 또 송파 세모녀 자살도 있었잖아요. 2014년에. 그때도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사람이 굶어 죽으면은 이건 큰일이에요. 이거는 국가가 왜 존재해요? 어? 사람들 살게 해주는 게 첫 번째 아니? 근데 사람을 이렇게 굶겨 죽였는데 나라가 안 망해요. 참 이거 신기한 현상이죠. 근데 마이어스 책을 읽으면은 그래서 어떻게 유지를 했구나. 참 대단하십니다. 거짓말 참 대단히 잘하시는군요. 하는 그 깨달음을 얻게 돼요. 또 이런 질문도 생기죠. 요즘 뭐 우리 저희 경험한 거예요. 가장 가난한 북한이 어떻게 가장 부자고 무기도 제일 많은 미국하고 맞먹느냐 이렇게 뭐 늑다리 미치광이라는 소리도 하고 이것도 사실은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그렇죠? 객관적인 정신 상태라면은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 마이어스가 얘기하는 북한의 인종주의, 민족주의적 거짓말이라는 공식을 대입시키면은 이해가 돼요. 그래. 그렇구나. 이거는 마치, 뭐,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마이어스는 현재의 북한은 과거 제국주의 시대 일본, 그 텐노헤이카 할 때 그 천황이 말 타고 그 총군사주의자로서 아시아 침략을 지휘했을 때 그때의 일본하고 지금의 북한하고는 심정적으로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바탕은 민족주의, 인종주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일본도 미국하고 객관적인 전력이라든지 경제력 이런 거에서는 게임이 안 되는 나라지만 먼저 쳐들어갔어요. 물론 먼저 쳐들어간 과정에는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지만 미국에서 그 백기를 막아서 그 석유가 못 들어가게 해서 완전히 일본을 말라 죽일 작전에 들어가죠. 그 당시 미국이. 근데 먼저 쳐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만이 먼저 공습을 하고. 근데 그것 똑같아요. 전혀 상대가 안 될 것 같은 일본이 막강한 대국 미국을 먼저 쳐들어가는 그 심적 상태와 최빈국 북한이 최강대국 미국과 맞먹는 심리 상태하고 비슷하다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뭐 꼭 그게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그런 식의 설명이 가능하게 해줘요, 이 책의 내용은. 그리고 또 세 번째 이런 궁금 좀 들어요. 이거는 TV조선 방송에 나온 건데요. 북한 사람들 얘기가 북한 사람들이 TV조선 내용을 잘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북한에 왜 USB로 남한 텔레비 뭐 TV 드라마라든지 뭐 한류 스타 이런 게 많이 들어간대잖아요. 장마당 가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이 남한 TV를 시청하는 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들이 다 본대요. 거의 다. 그리고 남한 방송 유통에 주로 관계하는 거는 당, 가, 공산당원으로서 꽤 지역에서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 배급을 맡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안 걸리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한국의 지방의 경찰서장이 마약 공급하면은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들키지 않고. 그 사람들은 의심을 덜 받을 테니까. 그리고 뭐 단속 정보 같은 거 미리 다 알 수 있을 테니까. 저는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남한 방송들을 많이 보고 그래서 남한이 엄청 잘 사는 거를 다 안다면 마치 예전에 동독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동독 당국의 거짓말을 다 간파하고 소독으로 그냥 달려 들어가면서 그냥 걸어가면서 통독이 됐듯이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에? 남한이 엄청 잘 산다 비교가 안 되게. 그리고 인권이라는 것도 있고 자유롭고 이동도 자유롭고 좋더라. 동족인데 딴 사람도 아니고 동족인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를 굶어주고 그럼 뭔가 해야죠.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북한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 책을 보면은 그래 야, 그런 측면이 있구나 하는 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궁금증을 이렇게 쭉 써봤어요. 또 북한이 싫어서 탈북했다면서 왜 또 일부는 돌아가지? 여기 임지연이라는 이분이 있었잖아요. 왜? 남한에 와서 이렇게 뭐 텔레비에도 출연하고 뭐 이렇게 남들이 볼 때는 잘 산 거죠. 근데 다시 또 북한에 들어가도 저렇게 뭐 울면서 인터뷰를 하고 이런 거예요. 또 5번 사항은 이거는 북한 탈북자들한테도 거의 공통적으로 발견된 현상이래요. 북한이 싫어서 탈북했다면서도 김일성 얘기가 나오면 눈물 줄줄 흘린 사람이 많대요. 전 이것도 참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김일성이 통치했던 60년대, 70년대 북한 경제가 좋았고 살만했다는 얘기는 공통적으로 다 해요. 최근에 나와서 인기가 있었던 태영호 증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 때 와서 나라가 망가지잖아요. 30만에서 100만 명이 굶어 죽고. 그럼 마치 한국에서 박근혜 실정을 통해서 결국은 그 아버지인 박정희가 대단치 않은 사람이었구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사실 박근혜가 몰락하면서 아버지 박정희도 사실은 같이 몰락을 한 거예요. 박신의 신화가 깨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차이는 이거죠. 북한의 김신의 신화는 아직 안 깨졌어요. 그러니까 저기 3대 세조도 하죠. 신화가 안 깨졌기 때문에 물론 그럴 거예요. 김일성이라는 사람 얘기가 나면 눈물을 주저리고. 근데 저는 이건 두고 봐야 되죠. 근데 요것도 왜 이렇게 김일성을 아직도 좋아하나. 한국에 이런 사람도 있죠. 박정희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아직도. 근데 확 줄었어요. 최근에. 그죠? 구미생가에서 누가 페인트 칠하고. 그런 식으로 저는 김일성의 실체, 김정일의 실체를 북한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걸 아는 순간 알면서 그거를 안 뒤에도 이렇게 눈물이 줄줄 흘릴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5가지 질문을 정리해 봤는데요. 이거에 대답하는 이런 질문에 이제 대충 대답이 돼요. 이 책을 읽으면. 근데 마이어스가 이 질문에 대답을 내놓는 그 근본 공식은 이거라는 거죠. 근본 공식은 민족주의라는 거예요. 그 민족주의가 어떤 거냐? 한국 사람들 민족주의 있어요. 근데 일본 제국주의식 민족주의가 그 원인이래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상들이요. 미국하고 맞먹고 뭐 한국에 왔다가 다시 또 들어가고 사람이 굶어 죽는데도 나라가 망하지 않고 김정일은 떳떳하고 이런 게 다 그 북한 특유의 민족주의. 근데 그 민족주의는 일본 제국주의가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민족주의를 설명을 하죠. 그 민족주의에 대한 뭐 비판 많아요. 근데 그 민족주의가 사실 뭐 한민족한테 필요한 측면이 있었죠. 일본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필요했고 또 그런 방식의 그 신생 독립국 아니면은 그 뭐라 그럴까요? 식민 통치를 겪은 나라에서 민족주의는 필요한데 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뭐 폴란드니 뭐 어디죠? 그 프랑스 민족주의가 그걸 건전한 기능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때. 근데 사실 최근에 들어서 민족주의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나쁜 측면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민족주의가 그거잖아요. 우리 민족은 잘났고 우리 민족이 잘난 건 뭐예요? 비교 상대가 있어요. 그죠? 저쪽 민족은 못났어. 나빠. 이런 게 민족주의의 근본 바탕이거든요. 근데 특히 북한의 그 민족주의는 일제시대 일본인이 한국 시민 사상처럼 자폐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객관적인 세계 물정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형태의 민족주의가 북한에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 마이어스는 남한의 민족주의도 비판합니다. 물론. 근데 남한의 민족주의는 최근에 많이 달라졌어요. 이거는 뭐 그냥 잠깐 뭐 몇 가지로 빠지는 얘기인데요. 우리 그 IMF 탔을 때 금모으기 운동했잖아요. 근데 뭐 이분이 썰전에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2조 원어치 넘게 금을 모아줬더니 재벌들이 뭘 했느냐. 그거를 금을 더 비싸게 팔아먹어가지고 큰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 잡섰다는 거예요. 재벌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웃기죠. 왜 금 모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민족주의 때문에. 우리 민족이 망하려고 그런다? 외국에 빚을 졌다? 외환을 갚으려면 금이 필요하다. 국제 공통으로 통용되는. 그래서 금을 모아줬더니 그새 어민들인 재벌은 그걸로 또 돈을 벌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민족주의라는 게 이게 되게 위험한 측면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 예전에 뭐 한국인은 다르다라는 민족주의가 있었어요. 우리 저 태안에 기름 그 유조선 터졌을 때도 그때도 한국 사람들 전부 다 가서 그 일일이 기름 닦고 그랬죠. 외국 사람들 그런 거 절대로 안 해요. 그런 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예? 절대로 안 해요. 그런 거 정부에서 하게 놔두지. 왜 그걸 국민들 개개인이에요. 다 그런 거 정부에서 하라고 돈 모아서 주는 건데.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해요, 그거를. 왜냐? 민족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 민족주의는 어디서 온 거냐? 마이어스는 이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일본 제국주의가 가르쳐주는 민족주의가 남한이건 북한이건 다 있다. 있었다. 그런데 특히 북한에 그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남한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걸 통과 안 하면 안 돼요. 외국에서 이상한 놈들에서 그 돈 빼가고 그러면은 폭삭 망하거든요. 남한이란 나라는.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없이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의 세례를 거치면서 국제인이 돼가고 있어요. 그렇죠? 요즘 뭐 거리에서 수십 개 만나는 게 외국인 게 전혀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서울에서는 뭐 지방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데 북한인들은 이런 과정을 거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심어준 민족주의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고. 그게 제 개인 경험인데요. IMF 이전에 뭐 술자리에서 저 젊었을 때죠. 이런 논쟁이 붙었어요. 한국이랑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이랑 다르다. 뭐 게으르고 개인주의적인 서구인은 못해도 한국 사람은 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경제학과 나온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다. 경제학이 보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같다. 어떤 상황에 처하면 특정한 행동을 취하게 돼 있다. 우리가 IMF 거치면서 그걸 분명히 봤어요. 어떤 경제적 공공한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는데 한국인이건 서구인이건 크게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인류 공통 분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싸움을 한 다음에 굉장히 그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이 경제학이 보는 인간은 호모 에코노미쿠스인데 경제학적인 인간 어, 이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민족의 차별을 두지 않아요. 미국인은 경제적 위기가 처했을 때 어떤 A라는 행동을 하고, 뭐 한국인은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B라는 행동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다고 봐요 이거는. 그 저는 이런 그 한국인이 통과한 이런 남한이 통과한 이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남한 사람도 이런 걸 거쳤지만 북한 사람들은 거친 적이 없어서 그대로고, 물론 마이어스가 비판하는 그대로 아직 남한인한테도 민족 중심주의는 강하게 남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 예전에 그 술자리 논쟁에서 일했을 때하고 비교하면은 굉장히 지금 낮아졌죠. 그래서 예전에 국제결혼 쉽게 했어요. 쉽지 않았어요. 지금 뭐 우습게 하잖아요. 뭐 길거리에서 뭐 누구나 다 뭐 외국 사람이랑 같이 다니는 건 뭐 크게 문제가 되지도 않고. 오늘은 마이어스 책을 읽는 첫 순서로 북한의 문제점을 종족주의적 관점에서 마이어스라는 저자가 바라왔다 하는 그 서론적인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차에는 구체적으로 그 일본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어떤 식으로 북한 사람들이 받아들였고 그거를 자기화해서 내면화했는지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